그냥 말씀하실 분은 그냥 보이게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들리시면 좀 너무 다 들리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다들 손 들어 반갑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제가 여기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될 것 같잖아요? 제가 할 때만 안 쓰고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어떻게 할까요? 괜찮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의 서울혁신분과장 김민석 의원입니다. 다들 바쁘신데 시간을 내서 이렇게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주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렇게 화상으로 모여서 함께 손도 들어보고 토론회를 한다는 것이 갖는 또 색다른 즐거움과 재미와 기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사전에 고지를 받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분 외에 청중들께서는 마이크를 꺼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다 볼 수 있으니까 혹시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순서 외에 말씀하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들기 기능을 쓰지 마시고 그냥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제가 보고 지명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프라인으로 할 때보다 음성이 서로 섞일 수가 있어서 손드는 지명하는 절차가 불가피하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녹화된 토론 내용은 당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공개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준비해 주신 소중한 자료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은 전체적으로도 공개할 부분을 공개하고 또 요지를 저희가 바로 보도자료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에 비록 현장의 청중들을 많이 모시지는 못하지만 기자분들, 언론과 국민들께 내용을 잘 요약해서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함께 주최하는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의 미래 화상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의 특성상 국민의례 등등의 사전 행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내비는 따로 소개를 드려야 되나요? 여기 오늘 발제와 토론자는 이렇게 하죠. 발제자와 토론자는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고요. 우선 함께 소개 좀 이따 드리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서울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의 지역 순회 토론회가 이제 순차적으로 개최가 됩니다. 우선 화성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자 토론자 외에요. 우리 우원식 단장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박범계 의원님이 어제 간신히 줌에 참석하시고 싶다고 해서 당당히 참석하시라고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고요. 그리고 우리 오기형 의원님 와 계신가요? 네네. 강준현 의원님 계시죠? 네, 강준현 의원님 와 계십니다. 이렇게 계시고 다른 많은 의원님들은 오늘 상임위 관계 등등 때문에 우리 TF에 참석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은요. 우리 발제는 서왕진 서울연구원장님 계십니다. 네. 두 손으로 인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병두 의원님 들어오셨나요? 민병두 의원님 네,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뒤가 멋있습니다. 아주 배경이. 임채원 경희대 교수님 오셨고요. 제일 일찍 들어와 계신 것 같고요. 김용창 서울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영숙 UN 미래포럼 대표님은 제 옆에 이렇게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있다가 우리 박영숙 대표님은 발표하실 때 제가 자리를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 단장님의 개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단장님 말씀해 주세요. 여보세요? 이제 되나요? 여보세요? 네, 이제 들리나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잘 들립니다. 네, 우원식 의원입니다. 이게 처음 해보니까 이런 실수도 나오네요. 우리 토론회를 개최하는 과정 자체가 지난했습니다. 이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추진해 가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다 잘 모아져야 되는 일이 그런 성격의 일이기 때문에 이 진행 과정도 장마와 그리고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그러면서 토론이 되는데 과정이 어렵습니다만 결과는 좋은 성과가 날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글로벌 경제 수도 서울 그리고 서울의 미래 대토론회를 진심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이니만큼 더 축하를 합니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로 극단적인 불균형에 빠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국가의 균형 발전이죠. 추진단은 이 균형 발전을 위한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위는 수도권 비대화 그리고 지방 소멸로 대비되어지는 지난 시기 국토 불균형 발전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메가시티 등 다극 체제로 전환해서 지방을 되살릴 방안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둘째는 행정수도 이전은 16년간 누적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새로운 균형 발전 전략의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회, 청와대 이전 여부와 방식은 전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합치되어야 하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구조인 국회 특위가 빠른 속도로 국회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야당에서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야당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백년지 대계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세 번째는 행정수도 완성으로 비워진 서울의 비전과 구상을 세우는 일입니다. 특히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게 될 텐데 서울이 홍콩의 지위를 대체하고 다국적 기업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하며 국회를 4차 산업혁명의 캠퍼스를 만드는 등 기술과 혁신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지방을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제 찢어진 살은 내려서 그것을 국제사회에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근육으로 채우고 그래서 수도권과 서울은 지방의 젖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되어 가지는 그런 서울로 발전하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런 역할을 함께 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경제수도 서울 구상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폭넓게 토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최첨단 지식과 문화산업, 기술력으로 무장한 서울은 다국적 기업의 경제활동 중심지, 첨단 IT 기반 경제로 육성하기 위한 도약의 시험대에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맞물려서 서울의 위상과 공간 계획을 새롭게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국토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균형 발전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서울만의 공간 전략을 이번 토론회에서 세심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 발전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절차적 방법과 균형 발전 전략에 최우선적으로 여야 합의를 모색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 없이는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어느 것도 해내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 서울의 미래 대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면서 차질 없는 토론회 준비 그리고 주최를 맡아주신 김민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참석자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수를 쳐주신 것 같습니다. 김두관 의원님 조금 늦게 참석해 주셨고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리얼타임으로 참석은 못하시고 조금 전에 환영사를 녹화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님 환영사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의 미래 온라인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의미 있는 토론회를 열어주신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 TF와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인 동시에 서울을 글로벌 경제 수도로 도약시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행정 기능을 덜어내고 경제와 문화 기능에 역량을 집중해서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 수도로 개편해 나가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성공적인 언택트 토론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바로 이어서 기동민 우리 서울시당 위원장님이 이번에 공동 주최해 주셨는데요. 그 기동민 위원장님의 또 환영사를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기동민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와 서울시당이 서울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갖고 논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새로운 비전, 그리고 경제수도로서의 서울, 어떤 모습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10년 속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사회성들이 담겨야 될 것이고요. 경제수도로서 서울은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10년을 맞이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서울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같이 고민하고 전략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역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님, 또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님 환영사를 저희가 연이어서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세미나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10시 반에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스피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왕진 연구원장님이 15분간 발제를 해주시고 토론자 4분이 한 10분 정도씩 이렇게 토론을 쭉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하실 말씀이 많지만 요점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서왕진 연구원장님께 국가균형발전과 서울의 미래라는 제목의 발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 중에서 서울의 어떤 글로벌 문화 경제 수도 비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 추진 전략에 대한 것과 함께 꼭 2가지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의 생존 전략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과밀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 그리고 규제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 저하라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는 서울의 대전환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고, 또 국가 전체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서 중진국의 함정에 머무를 수 있는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국가 전략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게 사실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중에서 가장 우리가 시도해본 대표적인 실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미진한 점도 있지만 또 상당한 효과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난 10년 가까이 진행된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과정에서 서울은 이미 새로운 서울의 비전으로서 글로벌 문화 경제 수도를 설정하고 실행 전략과 구체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국가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중심 전략이고 또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진행 중이었고 서울은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비전들을 설정하고 실천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 수도 기능의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 또 서울의 어떤 새로운 비전, 이 두 가지가 다 올바른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전략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중앙정부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컨센서스를 만들어내고 실천해내는 상생 거버넌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방은 여전히 수도권이 다 빨아들이고 있다는 현실적 공포가 있습니다. 동시에 수도권은 지방의 분노에 기반한 무차별적인 규제로 인해서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로서의 상징성과 자존심이 훼손당한다는 그런 불만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 두 가지 불안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통큰 결단과 비상한 실행력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리더십과 책임성일 텐데요.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앙정부, 수도권, 지방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 거버넌스가 합의를 만들어내고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여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오늘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 발표 자료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의 여러 가지 변화와 최근에 어떤 환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의 경험에 비추어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이 서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행정수도의 추가적인 완성 과정이 진행된다고 한다면은 서울은 이러한 새로운 미래 비전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실행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앞부분 두 가지는 아주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뒤에 비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이미 외연적 확장 단계를 넘어서서 질적 성장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중심의 1도심에서 3도심으로 확대하고 내부 성장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서울은 60년대 이래로 오랜 발전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특히 지방자치 실행과 더불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국제도시로 성장해 있고 민선 5기 이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 성숙 또 포용도시의 어떤 시정 전환도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어떤 전반적인 현황들을 보면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도 예외 없이 저성장 시대를 맞이해서 성장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GRDP 전국 대비 비중이 점점 약화되는 그런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저성장 상황은 인구 감소 또 고령화로 인해서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서울의 도시 인프라가 벌써 30년 이상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인프라의 어떤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기상이변이라든지 또 싱크홀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험 요소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동시에 서울이 급격한 발전 과정에서 미처 생기지 못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의 어떤 정책들의 미비로 인해서 강남북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고 이 부분도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광역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GTX 등의 교통망이 광역화되면서 인구의 유출 또 굉장히 교통 광역화라는 것들이 서울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어떤 환경들로서는 급변하는 남북 관계로 인해서 서울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고 중요한 가능성들을 또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협력 시대에는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서 서울의 역할이 경제적으로 또 국제적인 어떤 국제 질서 속에서도 큰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동아시아 지역이 국제적으로 경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동경권이나 상해권 또 싱가포르 등 광역 대도시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서울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주체로서 자기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미중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던 글로벌 투자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은 새로운 대안으로 중요하게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홍콩 사태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특히 5G와 같은 가장 세계적으로 발전된 우수한 ICT 인프라, 또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서울이 동아시아 중심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고, 또 홍콩 사태 이후에 금융허브로서의 어떤 가능성도 새롭게 모색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부분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구상 자체가 아직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고, 국민들의 여론 또 여야의 합의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기왕에 이미 한 10여 년 동안 진행돼 왔던 행정수도 기능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의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영향들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진 경과는 이렇고요. 그동안 2020년 6월 기준으로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총 196개고 인원수로는 직접적으로 6만 8천여 명이 이전을 했습니다. 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국가 균형 발전의 측면, 또 수도권 과밀해소라고 하는 그런 정당성, 또 부분적으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는 그런 관점들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수도권이 공동화된다고 하는 우려, 또 경기 침체 논란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수도 서울의 상징성이나 이 지위 상실에 따른 수도권의 어떤 서울의 위상 저하 논란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 이런 어떤 균형 발전이나 과밀 해소라는 측면, 또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런 어떤 비전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는 주장도 중요하게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인구와 주택, 산업 분야에서 어떤 영향들이 나타나는지 하는 부분을 과거 우리가 진행했던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와 주택 부분은 부분적인 영향이 있지만은 큰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적 유출 인구는 단기가 9만 7천 명, 동반 가족이 모두 이주할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약 15만 명 정도로서 약 1.47%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주택 부분도 매각이 약 4,300호, 또 전세가 약 2만 호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는 전체 주택 수에 비춰봤을 때 약 1.7%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석의 결과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산업 및 경제 부분은 상당한 정도의 영향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서울시 생산 효과는 약 10조 790억 원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부가가치 변화는 약 7조 정도가 감소하고 고용은 약 4만 8천 명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 생산 효과가 약 10조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서울의 GRDP 289조에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3.4%가 되는데요. 이는 서울의 약 평균 GRDP 성장률을 상쇄하는 것으로서 작지않은 영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비한 적극적인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수도 이전은 서울 대한민국만의 어떤 이슈가 아니고 세계에 이미 많은 나라들이 경험을 했고 또 실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통일 독일이 되면서 기존 수도였던 본에서 베를린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한 바가 있는데요. 본은 국제기구나 연구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국제도시로서 또 유엔도시로서 본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런던은 적극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시행을 했는데 그 이전지를 새로운 어떤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이루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둬냈다. 그래서 경제 중심지로서 런던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가장 적극적으로 이 균형 발전과 공공기관의 어떤 지방 이전을 추진한 대표적인 도시인 파리의 경우에도 이 이전 지역들을
아주 매력적인 새로운 호텔이라든지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어떤 매력도를 높이는 쪽으로 인프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 매력도가 향상되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역시도 이런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들을 유치하고 새로운 어떤 발전 전략들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미래 비전 수립에 대한 기본 방향을 이렇게 5가지로 설정해 봤습니다. 가장 우선해서 기본 방향과 비전은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글로벌 문화 경제 수도로서의 어떤 도약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 수도권, 지방이 상생을 지향하는 협력적 실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이 이렇게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일 텐데요. 여기에 필요한 의미에서 꼭 필요한 규제들은 혁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기본 방향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세 번째하고 연관됩니다만은 이 과정이 다시 지방으로부터 수도권 또 서울로 자원들을 빨아들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새로운 고용 창출, 특히 국외로부터의 순유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포지티브 썸 과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울의 어떤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강남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과정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점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미래 비전으로서 글로벌 문화경제 수도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만은 문화도시 비전과 경제도시 비전을 세 가지씩 전략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문화도시에서는 역사 문화, 한류 문화 중심지 서울을 이뤄나간다. 또 문화 콘텐츠 융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핵심 거점으로 DMC를 활용해 나간다. 그리고 세계인이 찾는 마이스 관광도시를 실현해 나간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설정해 봤습니다. 경제도시 분야에서는 많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어떤 산업 전략 중에서도 서울이 특히 비전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분야로서 바이오 의료 산업 분야를 특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인재들을 활용한 글로벌 R&D 허브 도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세계 혁신가가 모이는 혁신 창업 친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이 세 가지 비전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문화도시 비전 첫 번째로 역사 문화, 한류 문화 중심지 서울이 이미 가지고 있는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하고 특히 광화문 광장을 국가 상징 역사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서울이 안고 있는 이 역사 문화 자원을 풍부하게 활용을 하고 동시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류를 더욱더 서울 관광의 미래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콘텐츠를 발전시키고 특히 서울 아레나와 같은 새로운 K-팝 공연장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이것을 더욱더 부흥하고 민간에서 이것이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 콘텐츠 융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원래부터 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도시인 DMC 지역을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5G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VR, AR 콘텐츠 센터를 만들어내고 세계적인 미디어 축제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중심문화 콘텐츠 시장으로서 DMC의 핵심 거점으로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서울이 세계적으로 마이서 관광 측면에서 상당한 경쟁력과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서울이 회의하기 좋은 세계적인 도시 중에 손꼽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마이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영동대로, 그 다음에 잠실, 한전 부지 등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기왕에 있는 코엑스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지역을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발전시키는 구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 부분이 인프라가 완성되고 나면은 서울은 새로운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 비전에서는 무엇보다도 미래 산업 중에서 바이오 의료 산업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근거로서 서울은 신약개발 임상시험에서 세계 1위 도시이고
또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빅5 병원이 서울에 소재해 있습니다. 또 바이오갭의 본사가 서울 경기에 60%가 소재하고 있는 이런 강점들을 잘 활용해서 바이오 의료 산업을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동북권을 이런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하는데요. 이미 국책기관이 나간 홍릉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서 연구 중심 바이오 스타트업 양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동 차량기지 또 면허시험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ICT 융합단지를 만들게 되면 동북 지역이 새로운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로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R&D 허브 도시인데요. 특히 서울의 중요 지역들, 아까 소개한 홍릉을 포함해서 마곡에 새로운 어떤 대기업들의 연구 중심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 또 지밸리, 양재 등을 R&D 허브 거점으로 만들어서 각 거점별 특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양재는 AI를 중심으로 해서 R&D 캠퍼스를 조성을 하고 있고요. 마곡은 LG, 롯데 등 대기업들의 연구 중심들과 또 강소 중소기업들의 연계를 통해서 융합적 R&D 클러스터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 R&D 허브 도시를 만드는 데서 가장 핵심은 4차 산업혁명과 융합적 인재를 발전시키는 것인데요. 서울의 가장 강점으로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들을 잘 활용해서 새로운 인재들을 양성하는 역할들이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의 세계 혁신가가 모이는 혁신 창업 친화 도시인데요. 세계는 이제 점점 첨단 산업 분야는 도심으로, 대도시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런던이나 뉴욕, 또 베를린이 그런 어떤 핵심적인 역할들을 이미 하고 있는데요. 서울 역시 그런 가능성들이 무한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첨단 산업의 창업 친화 도시로 서울을 전환해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서울에 존재하는 주요 대학들 주변을 새롭게 도시 재생 사업과 함께 이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캠퍼스 타운으로 만드는 전략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고려대, 중앙대, 광운대, 숙명여대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미 고려대에서는 상당한 성과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문화경제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종의 새로운 환경과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실행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과 수도권,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혁신성장 상생협력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이 균형발전을 책임있게 추진할 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책임지고 협력해서 끌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고, 수도권과 지방정부는 서로의 발목을 잡는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상생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결정과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거버넌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금융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동시에 중요합니다. 금융 인프라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산업일 뿐만 아니라 서울이 지향하는 첨단 산업의 어떤 창업, 또 R&D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홍콩 사태 이래로 그런 가능성들을 새롭게 타진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나 시티 오브 런던, 도쿄, 두바이 등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서울이 새로운 어떤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들을 새롭게 세우고 실천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 감독이 좀 투명성이 낮다, 또 클러스터로서는 집중력이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해외 금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낮다, 이런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어떤 전략들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한시적 금융특구를 지정하는 것, 또 글로벌 금융인재를 양성하고 유치 위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어떤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몇 가지 규제들은 혁신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은 도시 첨단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서울은 아예 지정을 불가능하게 해놓고 있는데, 서울이 글로벌 경제 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분야들은
적극적인 어떤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서울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능성들을 열어주는 것. 이 부분 역시 긴밀한 토론과 과감한 결정 이런 것들이 거버넌스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이 이런 어떤 첨단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발전된 ICT 역량 또 어떤 서울의 어떤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테스트베드 도시로 서울을 조성해 나가는 것, 특히 최근에 DMC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와 같은 그런 가능성들을 적극적으로 열어나가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규제 혁신 이런 것들이 조성된다면은 이 서울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서울의 어떤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과 서울의 미래 비전 제 발제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강진 원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병두 전 의원님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안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민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들릴 겁니다. 네, 이제 들립니다. 서강진 서울연구원장님 발제문 중에 제가 가장 마음이 다가오는 하나의 문구는 혁신가가 모이는 창업도시라고 하는 점입니다. 세계 20대 혁신 생태계 도시에 보면 제일 먼저 실리콘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뉴욕, 런던, 텔아비브, 뭐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같은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서울이 그 세계 혁신 생태계 20위 도시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 이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20위 안에 들어가 있는 도시 중에 베를린이 눈에 띄는데, 베를린 같은 경우는 20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낙후되어 가는, 저물어 가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를린 시장이 이 베를린을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 하는 고민 끝에 유럽에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교류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동유럽의 IT 하는 친구들이 또 서유럽의 문화적 소양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갖고 교류의 도시, 생각의 어떤 접점의 도시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혁신 생태계 도시 세계 평가에서 아마 7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구촌이라고 하는, 실제로는 미래가 오는 속도는 다 다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가면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같은 지구촌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변 국가의 주요 도시들하고 경쟁하고 있지만, 어떤 나라의 어떤 도시는 우리보다 10년, 20년 앞에 살고 있고, 어떤 도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지금 오늘 글로벌 경제도시로서 수도 서울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을 위해서 모인 분들은 모두 다 우리나라 서울을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도시로 만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빨리 앞당길 것이냐, 이것은 결국 혁신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혁신 성장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화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은 혁신 성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혁신 성장은 미래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국민소득 1인당 200달러, 300달러였던 시대였죠.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나라의 혁신 성장 전략을 갖다가 일반인들은 경공업을 더 확대하면 되지 않겠냐, 가발 공장 더 많이 만들고 신발 공장 더 많이 만들면 된다라고 주장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 당시에 배를 만들겠다고 하고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하고 또 주물을 갖다 하겠다고 한 겁니다. 국민소득 200달러, 300달러였던 시대입니다. 그 결과가 2000년도에 우리나라가 세계 4대 제조업 국가가 된 바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IMF 때 우리가 그때 주저앉았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의 대한민국이 가능하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 미국이나 했던 뉴 이코노미 IT를 갖다가 대한민국에서도 첫째도 브로드밴드, 둘째도 브로드밴드, 셋째도 브로드밴드, 그렇게 한 결과 지난 20년 동안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GDP가 2.7배 성장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서울발전연구원장님께서 많은 긍정적인 점을 갖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서울이 세계에서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네르바 대학교도 세계 7대 캠퍼스 중에 하나를 갖다가
기숙사죠. 서울에 둘 정도로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매력이 있는 도시죠. 근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이징에 가면 칭하이 대학하고 베이징 대학 사이에 중관촌이라고 하는 창업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만 명의 중국인들이 모여서 나도 마인과 같은 창업으로 월드스타가 되겠다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대한민국의 400개 대학 중에 상위 20%의 대학이 서울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친구들의 꿈이 무엇일까요? 노량진 공무원 고시촌에서 밤을 지새운다고 한다면 20년 후에 중국에서 창업으로 월드스타가 되겠다는 중국의 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어떻게 차이 날까요? 그래서 아까 혁신가가 모이는 창업도시로 서울을 만들겠다 하는 서왕진 우리 연구원장님의 말씀이 그 슬로건이 저한테는 가장 가슴에 와 닿습니다. 아마 서울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오늘 토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은 그래 그러면 국회를 이전시키면 국회를 어떻게 할 건데 국회 이전을 모티브로 한 서울 발전 전략이 뭐야? 아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할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 국회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민의의 전당이 과거 500년 동안 우리들 마음에 남아있다고 하는 이른바 헌법재판소의 판결상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들 국민의 수도로 인식되었을 정도로 그 상징적인 건물 중에 하나, 상징적인 어떤 국가 기구 중에 하나인 국회가 때 이전시켰을 때 그에 상응하는 혹은 그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지만 서울 시민들은 아마 이해하고 동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국회 이전시키고 거기다 무엇을 할까요?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안 박물관 같은 거? 글쎄, 대한민국에 그 정도의 어떤 그 박물관에 전시할 만한 어떤 전시량이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즘 부동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거기다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 동의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도시, 혁신가가 모이는 창업도시, 이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혁신성장, 박정희 정부 때는 중공업이었죠. 중공업 입국, DJ 정부 때는 IT 강국이었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AI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 도시를 갖다 만들겠다. 4차 산업혁명 국가에서 가장 선도적인 국가로 만들겠다. 이제는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도 국가가 됨에 있어서 일대 상징적인 사건을 갖다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이전을 통해서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아마 미래를 갖다가 가장 빨리 앞당기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국회의사당을 통째로 4차 산업혁명 캠퍼스로 만들고 전 세계에서 그루라고 할 수 있는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학자들을 갖다 모시고 또 창업으로 월드스타가 되겠다는 아시아 유럽의 젊은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국회의원 회관이랄지 소통관이라고 하는 좋은 공간을 통해서 창업 공간을 제공해갖고 벤처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거기서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요새 데이터 거래소를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안산하고 춘천, 세종시에 만들고 있는데 국회의사당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데이터 거래소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지금 이제 호시트를 계기로 해서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여의도 금융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금융과 4차 산업혁명과 벤처가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의 젊은이들이 같이 하기도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거기서 일하다가 힘들면 요트 타고 홍대 앞에 가서 춤도 추고 또 요트 타고 서울 용산공원 100만 평 가서 조깅도 하고 이런 구체적인 환경을 갖다 조성해 주게 되면 대한민국 서울이 미래로 가는 가장 빠른 도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의 도시 이런 도시라도 위치 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의 규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새로 뜯어보고 점검하고 이런 계기, 국민적 합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을 내놨습니다. 국회를 내놨습니다. 국회를 내놓은 자리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심장을 심겠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사건으로 4차 산업혁명 캠퍼스를 갖다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시계가 없어서 시간을 가늠할 수 없지만 짧게 한두 가지만 덧붙이면 아까 우리 발제에서 서울을 갖다 이제 몇 개 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 양재 R&CT 거기 우리나라 이제 250개 대중소기업의 R&D 센터가 있는 곳이죠. 근데 빠른 속도로 하여간 판교하고 경쟁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만 강남이라고 하는 배우지를 갖다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서 이제 동북부죠. 창동 아레나랄지 휘경동의 이제 바이오, 홍릉 바이오인데 사실 이 동북부는 굉장히 허전하죠. 바이오라고 해도 지금 오송이랄지 또 울산이랄지 이런 데 계속 생겨나는 어떤 바이오 산업에 비해서 여기 스타트업 정도인데 하여간 문화랑 연결시켜서 동북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사실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에서 은평구까지 가다 보면 직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영업만 있는 것이죠. 이 동북부에 하여간 그 새로운 어떤 그 중심을 갖다 박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서남부는 지금 마포랄지 아까 마곡 R&D 센터, 또 구로하고 금천에 있는 지벨리, 마포에서 새로 생긴 창업센터를 갖다가 엮어서 영등포에 지금 여의도로까지 합치면 서남부의 새로운 어떤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중심축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수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제가 좀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그러면 서울에 있는 국회를 갖다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국토 균형 발전이 완성이 되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것은 행정도시와 경제도시 간의 문제이죠. 국토 균형 발전은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갖다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30년 후에는 우리나라에 30개 시군구가 소멸합니다. 가령 A라고 하는 곳에 주요한 공기업을 이전시켰어요. 한번 3,000명, 4,000명 이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쇠퇴 속도를 감안하면 결국은 이전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복합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의 어떤 미래란 관점에서 보면 서울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에 대학을 갖다 어떻게 이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 정도 조사 없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병훈 의원님. 제가 따로 뭐 요약 안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임채원 교수님께서 글로벌 가버넌스를 중심으로 또 말씀 주시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채원입니다. 자료를 동아시아의 거대한 변화와 서울을 글로벌 거버넌스의 수도로, 이런 주제로 한 10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서울이 그 큰 변화를 주기가 힘드는데 두 개의 모멘텀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내적으로 보면 행정 수도를 지금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계획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랬을 때 서울의 그 정치적, 행정적 기능이 세종으로 갔을 때 그 기능적 진공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것처럼 그 홍콩의 변화, 홍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전체적인 허브 역할을 해왔었는데,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홍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축이 흔들릴 때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글로벌 동아시아 금융 허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여정부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죠. 근데 참여정부 때부터 나와가지고 추진했지만 그동안에 잘 되지는 않았다. 그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지금 세계 경제라는 게 달러 체제로 움직이는데, 런던, 뉴욕, 그리고 런던이 지배하고 있던 홍콩, 이 세 개의 축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축 하나, 부수적인 축 하나로서 도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지구가 둔 거니까 금융이라는 게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체제고요. 그래서 뉴욕에서 시작해서 런던으로 오고, 런던에서 다시 아시아의 어딘가로 올 때, 그것이 지금까지는 홍콩이 그런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홍콩의 기능이라는 게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홍콩을 한 5차례 정도 갔다 왔습니다. 8월 달부터 이렇게 나중에 11월 달 선거할 때까지. 그리고 가서 뭐 사람을 만나보니까 지미샴
민간 인권선 의장도 만나고 그래 공명법이 시행되던 10월 5일도 이렇게 방문해보고 했는데 제가 가서 느낀 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 영국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1842년 난징 아편전쟁 이후에 난징 조약 이후에 깨버렸던 홍콩을 지금 저렇게 어떻게 보면 동서양 문명이 혼합된 새로운 문명을 하나 만들어냈구나. 이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위 과정 속에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아주 열정적이고 대단한 젊은이입니다. 여성들의 참여도 많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홍콩이 제일 크게는 국제 금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금융이라는 건 지금 홍콩의 금융은 기능이 중국이라는 투자 시장과 그리고 서구의 자본 이거 두 개 결합되어 있는데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면 지금 시진핑이나 중국은 이 금융 기능을 중국으로 내부화하려고 하고요. 지금 상해등이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자본은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그 경제에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어디로 빠져나갈 것인가. 그랬을 때 싱가포르, 도쿄, 서울 이쪽에 좀 기회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홍콩 이야기를 할 때 이걸 그냥 단순하게 홍콩이라는 국제도시가 사라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문명 충돌 속에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지금 거기 1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도 변화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한 11월 달이나 12월 정도에 방문할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계기 속에서 홍콩의 모습 그리고 한국의 모습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개의 문명 충돌 속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패권 경쟁을 하는 나라들이 크게 충돌했던 거는 세계사적으로 한 16번 정도가 있었고 그중에 12번 정도가 전쟁으로 기결됐던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 지금 흥팅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전쟁의 가능성 이것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서울의 거버넌스 문제를 생각할 때 이렇게 좀 큰 국제적인 비전 그리고 전략적인 고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서울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하나의 기회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면 패권 경쟁의 중간지대다. 지금 글로벌 거버넌스 기능을 하는데 제네바는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중간에 있거든요. 그리고 EU가 본부가 있는 브뤼셀은 영국, 프랑스, 독일의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미중 갈등이 강화되면 그 중간지대는 어디냐 하면 서울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이랬을 때 이 완충지대로서의 서울 이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지금 홍콩에도 있고 도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에 유엔이 있지만 그게 기능적으로 맞지는 않거든요. 이랬을 때 다양한 글로벌 주체들이 앞으로 어딘가로 갈 것인가. 제네바나 브뤼셀 같은 역할을 서울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글로벌 금융 이런 것들이 좀 서로 모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계기성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경제 시대는 지금 금융이라는 게 아마 20세기형의 홍콩 금융 허브 같은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핀테크라든지 이런 조건 속에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 서울이 가지고 있는 금융 기능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제적인 기능 이것들 데이터 경제하고 같이 어울려서 새롭게 행태로 나가는 이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서울이라고 할 때는 그냥 서울 수도권이면 서울 그다음 인천 경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데 이걸 하나의 서울 메가시티로 좀 크게 수도권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속에서 북경이라든지 지금 상해 도쿄하고 어떤 경쟁 관계에서 어떤 식의 수도권 비전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속의 서울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글로벌 도시 속에서 서울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글로벌
경제 수도의 기능을 가지려면 다양한 형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금융 허브 기능, 구글 같은 동아시아 플랫폼 역할, 아시아 뉴스룸,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 디지털 팀이 서울로 이전하고 BBC, CNN 이런 아시아 본부들도 지금 홍콩에 있는데 어딘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스포츠 기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 중심에 좀 서울의 기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842년 난징 조약 이후에 홍콩이 독특한 문화를 만들고 뉴욕, 런던 그리고 홍콩이 세계의 금융 허브인데 영국의 전략적인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달러 체제에 대한 고민 속에서 금융 허브를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2개의 백년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내년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입니다. 그랬을 때 소강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신중국 100주년이 2049년 앞으로 한 30년 남았는데요. 이럴 때 세계 초의 인류 국가를 만들겠다. 이 의도 속에는 교수님, 시진핑은 홍콩은 지금 1842년 이전의 교수님. 홍콩 임 교수님 잠깐만요. 지금 한 28분 원래 29, 한 10분 정도 하죠. 그러니까 조금 대안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해주시면 네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앞으로 도쿄, 상해, 싱가포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서울 비전을 만들 건가 할 때 저는 심플하게 3가지입니다. 지금 행정 수도가 이전되면 비계되는 땅이 국회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종합청사, 광화문 종합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지역에 그냥 시티 오브 런던 같은 조금 금융특구를 지정해가지고 여기 뭐 조세라든지 법률 체계 이런 것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만드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광화문 청사인데 아까 서왕진 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온이 베를린으로 이전해 가면서 보온에 있던 그 건물을 청사 건물을 1달러에 유엔에 매각을 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있는 이 광화문 청사 이 부지를 나중에 그냥 두면 그냥 뭐 국가 뭐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조금 코펜하겐에 있는 유엔 시티 같은 이런 식의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국에 있는 작은 기업들이 그다음에 국제기구들이 있는데 이 국제기구들이 아니라 좀 더 전략적으로 이 청사를 코펜하겐에 있는 유엔 시티 같은 방식으로 조금 전략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 뉴욕에는 매년 4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비엔나 같은 경우에는 한 5천 명 정도 고용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딘버러 같은 경우는 유럽의 데이터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지금 보면 용산 전자상가 이런 데가 지금 슬럼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럴 때 용산 마곡 그다음 마포 이쪽을 연계해 가지고 좀 아시아 데이터 수도로 만드는 글로벌 데이터 수도로 만드는 기능을 하고 그러면 그 여의도에 있는 금융특구랑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새로운 도시 비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세계의 지금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국가 균형 발전을 좀 요약하면 미국의 뉴욕 중심의 경제, 워싱턴의 정치 중심의 기능 이것처럼 새로운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여의도는 글로벌 금융 특구 이렇게 아시아 금융 허브로 만드는 방식 그리고 광화문 청사는 유엔 시티로 새로운 글로벌 비전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마곡, 용산 등지를 활용해 가지고 글로벌 데이터 수도의 비전을 만드는 게 이 3가지 전략으로 좀 압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치현 교수님 아주 근사한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영찬 교수님께 초글로벌 문화경제 수도라는 주제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의 김용창입니다. 지금 화면이 공유되고 있나요? 네. 예, 저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서울이 세계 글로벌 도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그 세계적으로 학문적으로 가장 세계 도시의 위상을 그 평가하고 있는 데가 GAWC라는 그런 그 국제기구입니다. 여기에서 서울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현재 세계의 도시는 그 가장 상위 도시를 알파 도시라고 보고 있는데 알파 2 플러스 최상급 도시가 2020년 기준으로 런던과 뉴욕 두 개만 그렇게 국제적으로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경우에는 알파 마이너스급 도시로 현재 분류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멜버른, 방콕, 뭐 뮌헨, 보스턴 이런 도시가 속해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가장 상위 도시는 그 여기 그래프에 보는 대로 알파 플러스급 도시인데 이 알파 플러스급 도시에는 계속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 동경 뭐 이런 정도의 도시들이 현재 포함이 되고 있고 서울은 그보다 한 2등급 아래인 바르샤바급의 서울이 현재 국제적으로 랭크가 되고 있다. 이건 국제적인 현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빨리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향후에 2030년까지 세계의 도시화가 어떻게 어디서 중심축이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보면 1950년대에부터 그 2030년까지 보면 진한 도시는 과거의 도시고 그 세계 엷은 도시가 미래의 도시가 중심축이 되는데 이 엷은 도시로 보면 현재 이 지역이 미래 도시를 선도할 집중 지역이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의 서쪽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로 보면 현재 현 정부가 신남방 전략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건 상당히 유용한 전략이다. 그렇다면 이 미래의 도시를 선도할 이 구역에서 그러면 뉴욕이 선도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LA가 선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본다면 그 서울이 이 신남방에서 글로벌 창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서울의 스트래티지를 짤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미래 전략을 끌고 갈 때에 서울이 성장 동력으로 지금까지 삼아왔던 것 중에 어두운 측면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 전 국토 면적의 2%의 서울 그게 과밀 억제 권역인데 거기에 약 37%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토를 좁다고 하는데 이 좁은 국토를 더욱 좁게 쓰는 정말 미련 곰투가리 같은 짓을 현재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체중에 시달리는 서울을 더욱더 슬림하게 해야 기동성이 굉장히 강한 도시가 될 거다 하는 거고 그래야만이 현재 고비용 서울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경쟁력이 갖는 도시가 될 거다 하는 거고 지금까지 보면 서울의 성장 부분은 투기적 도시화에 기반한 일종의 기생도시로서의 서울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자면 그 현재 그 수도권에서 실현된 양도 차익만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약 한 71조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전국으로 보면 62%가 수도권에 실현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그 경제권이 부울경이라고 하는데 부울경이 그 실현된 양도 차익을 가져가는 가장 큰 그 가장 높은 해가 2015년이었습니다. 그때에 약 한 15% 정도밖에 차지를 못했습니다. 극단적인 국토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더욱더 충격적인 거는 주택 부문에서 실현된 불로소득의 문제입니다. 미실현 이익이 아니라 실제 실현되는 이익인데 지금 보면 서울이 전국 자산거, 주택자산거래액이 약 한 27%밖에 안 되는데 실현된 양도 차익은 63%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83% 주택 부분에서 실현된 불로소득의 83%를 다 수도권이 가져가고 있다 하는 거고 두 번째 경제권이라고 하는 부울경의 주택 부문 실현 양도 차익으로 보면 4.9%밖에 못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서울이 모든 것을 떠나서 굉장히 어두운 측면을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다. 투기적 도시화의 심장부가 돼버렸다라는 이 사실, 이 부분을 극복하지 않고는 한국 사회가 미래 도시로 갈 수가 없다. 이 부분이 두 번째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서울은 미래에 어떤 이념상을 갖는 도시가 돼야 할 거냐. 이 부분에서 초연결, 초융합, 초진흥이라는 그런 이념상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서울을 전환시켜야 하고 이러한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은 최신의 경제라고 하는 인지자본주의로
시스템을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영미식 자본주의가 한계가 왔다고 본다면 한국은 영미식 자본주의를 넘어서 인지 자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를 선도하는 선도국가가 한국이 돼야 할 것이고, 그 공간적 거점, 새로운 자본주의의 공간적 거점이 바로 서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유의 인지 자본주의 핵심 거점으로 서울을 끌고 가자. 이게 앞으로의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건데, 그런 인지 자본주의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서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강력한 창업 생태계를 확보해줘야 한다. 잠깐만요. 교수님. 예. 하시면서 지금 자료가 이렇게 한번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내려주시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아, 지금 공유가 안 되나요? 아니, 자료가 공유가 되어 있는데 그 페이지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페이지. 네네. 첫 페이지에 공유가 되어 있어요? 첫 페이지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걸 그 다음 페이지 밑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그 강력한 창업 생태계 아까도 말씀들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현재로는 아까 그 민병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스타트업 지놈 조사의 결과인데 글로벌 창업 생태계의 가치의 78%를 전 세계의 아주 핵심적인 소수 공간이 독점을 하고 있다는, 현재로 보면 실리콘밸리와 런던, 뉴욕이 최상위 계층인데 아쉽게도 서울은 이 최상위 그룹에서 현재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의 창업 생태계 미래 자본주의 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핵심적인 건 압도적으로 현재 이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압도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하는 거고, 이 전체의 퍼스트 라운드 그룹에서 서울은 빠져 있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아까 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을 새로운 가치 지향의 창업 생태계로 끌고 가는 이러한 전략을 빨리 고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측면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와 서울이 새롭게 지구 경제에서 주목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경제 안보하고 글로벌 경제 지정학의 핵심 거점으로 서울을 삼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 경제 발전 추세에서 보면 경제 지정학의 수동적 주변부라는 변두리 의식에 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능동적 중심부로 발상의 전환을 가공하게 해야 하고, 거기에 서울이 핵심 거점이 돼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19가 주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경제 지정학과 같은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에서 서울이 그리고 한국이 도약의 계기를 마련을 했고, 그 부분에서 세계 지리경제학계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의 조사에서 보면 앞으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거점을 모든 글로벌 기업이 찾을 것이고 서울은 거기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폴 로드리그라고 하는 저명한 지리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이 서울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상당한 첨단 제품의 글로벌 공장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고 신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새로운 서울의 경제 체제는 뭐냐면 어떤 몇 개의 특수한 경제가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와 서비스가 융합되는 경제, 메뉴 서비스 경제 이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제조업도 서비스와 결합된 제조업, 오늘날 애플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패턴들이 되겠는데, 이러한 세계의 첨단 공장이 서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이러한 메뉴 서비스 이코노미의 핵심 거점으로 서울이 가야 하고, 서울은 이미 도심부에 세계 최고의 고숙련 이코노미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디지털 시티의 개념과 결합시키느냐, 이게 앞으로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면 공간적 거점으로서 어떠한 서비스를 이끌고 갈 거냐, 광역 거점의 도시 네트워크 기반의 서비스 공간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 단위를 넘어서 그러한 도시의 네트워크 도시 기반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정 서비스, 경제 서비스,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그 도시계획이나 도시행정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현재는 우리나라는 배타적 행정구역 개념에 입각해서 서로 협력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한다 하는 부분이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영국은 그러한 그 도시계획 시스템에서 컴바인드 어서리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프랑스도 그 파리를 중심으로 한 그랑파리 메트로폴이라든가, 그 다음에 독일의 경우는 함부르크나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메트로폴 레기온이라는 이 개념에 입각해서 사회 경제 서비스를 광역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가는 그 체제로 가고 있다. 아쉽게도 우리는 그에 대한 준비가 안 되는데 이렇게 가야 한다 하는 거고, 그래야만이 생활 비용이라든가 행정 비용, 통치 비용의 그 감소를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협력적 도시 시스템으로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도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서울과 같은 초연결 광역도시 체제와 그다음에 그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스케일의 공간적 스케일의 차등을 두는 다층 공간 스케일의 서비스 체제를 두어서 경직적 행정구역을 넘는 새로운 협력적 도시행정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이게 향후 서울과 서울 주변 지역, 그다음에 국토공간에서 갖는 서울의 어떤 복합적 지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향후의 도시발전 전략은 몇 개 이벤트를 해서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종합적 경쟁력은 생활의 질, 생활의 공간혁명이 전제가 되고 성숙한 도시로 가야만이 글로벌 시티로서의 의상을 갖게 될 거고, 지난 그 민선 5기 이후에 이러한 그 서울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가 돼야 하고 그것을 승계해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단순히 우리가 다시 또 서울을 몇 개 이벤트를 하는 도시로 전환하면 그 성숙된 도시로서의 서울의 그 지속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생활 공간을 혁명하는 그러한 그 서울, 그다음에 미래의 자본주의 체제를 과감하게 이끌 수 있는 서울, 이런 쪽으로 전략을 끌고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아주 또 다른 각도에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토론 마지막입니다. 우리 박영숙 UN 미래포럼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토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UN 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미 서울에 또는 영등포에 또는 지금 현재 있는 이 공간에 오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분들이 어떤 면면이 있나 이런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 경험이 영국 대사관 20년, 호주 대사관 10년, 그리고 미국 컨설팅 뭐 기업들 기관 5년 해서 많은 외국인들과 생활하고 있다. 저는 외국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선은 만약에 이 금융도시라고 했을 때 제가 영국 대사관에 있을 때만 해도 영어가 되냐? 그 나라가? 그 도시가? 이렇게 묻거든요. 그거보다 영어가 특히 필요 없는, 영어가 뭐 정말 홍콩만큼이라도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AI 바이오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AI 바이오 쪽으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AI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크다. 국제금융허브는 이제 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서울을 문화도시 하는 것도 약간 뭐 다른 데는 어디 경북 문화도시, 뭐 광주 문화도시는 어떻게 하냐 걱정이 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 자율차 테스트베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400여 개 업체들이 시범 운전을 캘리포니아주에서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서울에 올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바이오, AI 바이오다. AI 바이오가 굉장히 큰 산업이다라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크냐 하는 것은 메디슨도 굉장히 크죠. 라이프 익스텐션도 2040년 되면 가장 큰 산업이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인공지능은 2030년이 되면 1경 5천조 원의 시장이다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각 그 단체나 기업에 따라서 달라요. 여기서는 지금 15조 원에 80조 원의 시장이다. 위키피디아만 해도 AI가 1위 산업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AI 바이오 관련 국제 단체 기구 제가 일볼 수 있는 이미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 오고 싶어 하는 단체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IEEE라고 IEEE의 표준연구원장인데 토다 네트워크의 회장인 투피 살리바가 한국에 오고 싶다 했고 실제로 그 국회에 와서 김민석 이런 사무실에서 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IEEE가 오면 AI 위원장이거든요. AI 중에서 표준을 만약에 이제 스타트업이 무언가를 연구를 했을 때 표준을 KS 마크를 딱 찍어주면 그 회사가 전 세계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보내서 배우려고 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두 번째는 AGI라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입니다. 일반 인공지능 협회가 있고요. 오픈코브라고 AI 개발자 모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싱귤레리티넷, 싱귤레리티 스튜디오 이건 AI 스타트업들이 다 모여 있어요. 5,000여 개의 연명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 블록체인 연구협회라고 비트퓨리가 하고 있는 큰 단체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IEEE가 오면은 투비 살리바가 무엇을 해주겠다 읽어보시면 되고 IEEE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50만 명이 선정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투피 살리바가 IEEE AI 인공지능 표준위원장이 됐습니다. 오픈코브도 있고요. 오픈코브도 뭐 지금 보면은 소피아 로봇이 보이는데 오픈코브는 지금 벤 골체 박사가 회장을 하고 있고 제가 한국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오겠다는 대부분이 제가 지금 한 20개 정도의 이 기관, 기구, 기업에 한국 대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 대표를 하고 있는 기관, 기구들에게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올 수 있냐, 어떤 조건이 오겠냐. 저희가 지금 구글, 애플, 아마존을 데려오기는 지금 힘들고요. 중간 정도의 레벨에 있는 이런 기업 단체들을 데리고 와서 스타트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저와 벤 골체는, 벤 골체이 아까 일반 인공지능 협회장이라고 했죠. 2030, 인공지능혁명 2030이라는 책도 썼고요. 2017년에 굉장히 뭐 소피아도 여러 번 한국에 데려왔었습니다. 소피아를 서울 시민권을 제가 그 당시에 수여했습니다. 2018년 5월 30일 날. 이런 정도로 수많은 로봇들이 지금 현재 여의도 당사에서 돌아다닌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대안도 제가 뒤에다가 써놨습니다. 아무튼 사우디 정부는 로봇에게 시민권을 주고 이렇게 한국에서 소피아의 오빠입니다. 이 로봇 한도 왔었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선은 눈에 보이는 AI 로봇을 국회의사당 또는 뭐 서울에다가 우리가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치 가능한 AI 기업들입니다. 헨슨 로보틱스가 이 소피아의 껍질을 만든 회사예요. 그리고 싱귤레리티 넷은 세계 최대 AI 개발자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5,000여 명의 개발자들이 여기에 속해 있고요. 싱귤레리티 스튜디오에서는 이 개발자들이 20여 개의 기업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스타트업이죠. 그 다음에 AI 바이오 제약이 AI 바이오가 합치면 전 세계 시장의 42%다. 2030년이 되면 거기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주브라는 회사가 오겠다 했습니다. 헬스케어 AI입니다. 토달리티 이게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트가 온다 그랬고요. 비트퓨리는 AI 칩을 가장 빨리 생산하는 회사고 이미 이게 1조 이상이 되어서 유니콘 회사가 되었고 AI 시약도 개발하는 인실리코 메디슨 늙지 않은 알약, 늙지 않은 화장품을 만드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있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이것도 지금 거의 1조 단계에 올라가고 있고 웹은 코딩을 하지 않고 AI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헨슨 로보틱스 이렇게 소피아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피아뿐만 아니라 30만 원짜리 로봇, 도우미 로봇, 노인 도우미 로봇은 지금 현재 서울대 의대하고 서울대학교 병원하고 지금 만들고 있고요. 노인 도우미 또는 의사 도우미 또는 간호사 도우미를 만들고 있고요. 영어 가르치는 도우미도 만들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격도 다운이 됐고
엄청나게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런 수많은 로봇 회사나 AI 인공지능 회사가 오게 되면 예. 자, 여기 보면 우리 아인슈타인은 카이스트하고 같이 만든 이 회사가 바로 헨슨 로보틱스고, 얘가 지금 친구 도우미 하고 있습니다. 아이하고. 싱귤레이티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5,000명의 AI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주로 뭐냐면 애플, 구글, 아마존, 뭐 페이스북 너희들은 다 쓰고 나서 더 이상 뭐 이게 아주 보통 일반화된 AI 기술을 인터넷에 무료처럼 무료를 내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빠른 속도로 청년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면은 훨씬 빨리 AI 기술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싱귤레이티 넷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00여 명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고요. 항시 500여 명이 온라인에서 뭐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싱귤레이티 넷 커뮤니티 들어가 보시면 있습니다. 주로 텔레그램 같은 데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이런 프로젝트. 수많은 프로젝트가 있죠. 인류를 위한 하나의 AI 마켓도 만들고 싶어 하고요. 마켓을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를 위한 AI 마켓 하나만 나오면 알리바바, 아마존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싱귤레이티 개발자 커뮤니티는 AI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젝트들,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게 프로젝트 수천 개의 프로젝트가 돼 있고, 나는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 하면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리주 헬스케어는 이게 바로 지금 서울대학교 의대하고 노인도우미 해서 노인들이 지금 앞으로 대화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약 드세요. 그리고 친구처럼 항상 대화를 나누게 해줄 수 있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쓰러졌다 하면은 뭐 연락을 해주고, 그죠? 온도도 재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이 위주 커뮤니티. 빅퓨리는 AI 칩을 가장 빠른 속도의 칩을 생산하고 있고요. 한국에 제가 여러 번 초청했고 제가 한국에 배우고 있고, 빅퓨리 한국에 와서 TV조선에서 뭐 이런 행사들도 많이 했고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보시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8개를 건설해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프로세싱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는 보통 뭐 보면은, 그죠? 몇천억 단위에서 1조 단위까지 되는 이런 그 건설을 이미 해놓고 있기 때문에, 빅퓨리는 한국에 와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서 이 데이터 센터에 아주 자기들이 만든 싼 칩을 집어넣고, AI 커뮤니티를 하려면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뭐 네이버 거는 네이버가 사용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아마존 것을 빌려서 쓰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데이터 센터 하나를 보유할 수 있는 이런 큰 저에게 있고요. 빅퓨리는 10년간 고성능 파워 컴퓨터하고 AI 칩 시장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이렇게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 오겠다고 이야기를 한 업체들입니다. 이 회사는 또 데이터 센터의 40%는 전부 다 쿨링 하는 데 씁니다. 에너지가. 왜냐하면 너무 많은 컴퓨터들이 돌아가니까. 근데 얘들은 이머션 쿨링 시스템이라고 특허를 받아가지고 물속에다가 이 전체 칩을 집어넣어서 물속에서 처리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적게 드는 거죠. 데이터 센터를 돌릴 때. 그래서 20여 개국의 지사가 있고 뭐 이런 회사까지 한국에 오겠다. 조지아의 이 사람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입니다. 빅3D입니다. 토다 네트워크의 회장이 지금 IEEE의 회장입니다. 그 사람은 AI 스타트업을 100개를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100개에 1억 5천 정도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임기는 202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공지능 표준 위원장으로 표준원을 한국에 지게 되면 굉장히 장점이 많을 것 같다. 한국에 왔을 때 모습이고요. 토다 네트워크입니다. 이 사람은 분산화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지금 시스템화하고 있는 거고 이 실리콘 메디슨이 재밌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알렉스 자브론코프 신약개발 1위입니다. 신약개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묻지 않는 알약도 만들어냈고 팬데믹 백신 개발을 최초로 막 시작을 했고요. 이런 기사가 한국에 온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는데 저하고 사진 찍은 게 이게 바로 에이지리스 셀이라고 늙지 않은 알약입니다. 이게 대박이 났다. 이게 올해는 코딩 없는 ERP 이런 것도 있고요. AI
시스템입니다. 전부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오겠다라고 하는, 여기도에 오고 싶어하는 회사들이고, UM 시스템이 이미 필립스라든가 뭐 쉘도 쓰고 있고 IBM도 쓰고 있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꽤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 AI 프로젝트를 저희한테 좀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AI 딥러닝 기반의 자동차 외관 인식하는 솔루션도 넥스엠이라고 회사가 있어요. 한국 회사. 세수 AI라는 한국 회사도 있고요. 이건 태양광 탄소 배출 관리. 그 다음에 ALI 해가지고 Artificial Language Intelligence 영어 회화 챗 로봇도 있고요. 여러 카이스트 소재의 여러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같이 하고 싶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딥러닝부터 시작해서 뭐 수많은 한국 회사들도 이렇게 참여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경제특별시에 이 시민권을 줘야 된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 시민권이라는 것은 에스토니아에서 이 시민권을 줍니다. 에스토니아 오진 않지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에스토니아를 홍보하고 돈을 벌어서 에스토니아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AI 전문가에게 이 시민권을 주자. 그리고 여의도 옆에 지금 에어돔 형태로 여의도 강변에다가 에어돔을 지어서 여기에 전 세계 AI 스타트업들을 여기다가 캠핑카를 타게 해서 들어가게 하면 캠핑카는 6천만 원 정도고 집이 아파트가 너무 비쌉니다. 외국에 비해서 100배로 10배로 비싸기 때문에 이런 대안까지도 지금 생각을 해놨고요. 여러 나라에서 이 국가 또는 크립토 국가 이런 것들을 시스템도 이미 바다 위에서 국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해상 국가를 건설하는데 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앞으로 국민 쟁탈전이 일어날 겁니다. 전 세계는 국민 쟁탈전을 일으키는 리버랜드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서 피트네이션도 이 온라인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국 대표를 하고 있고 이 많은 국가들과 경쟁해서 우리는 여의도에 또는 한국에 서울에 많은 AI 전문가들을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써주시고요. 오늘 정말 상상력이 뛰어나신 분들을 다 모시고 저희가 토론을 했습니다. 거의 12시가 다 돼가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오늘 나오신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발언 혹시 하실 분이 있으면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이러한 노력이 서울에서의 인구나 주택에 대한 분산 효과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의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다들 하시는 것 같고 특히나 국회 이전을 핵심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정치 토론과 논쟁의 장인 국회를 이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어떠한 다른 서울의 비전을 열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국회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어떤 컨트롤 타워 또 캠퍼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여의도를 국제금융도시 금융특구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서울의 동서남북 각각과 관련한 비전 제시가 있으면서 특히 서울의 공통적인 것은 서울 동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전반적으로 서울에서 바이오 헬스,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한 비전을 다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정부 청사가 옮겨갈 경우에 광화문을 중심으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는 어떤 글로벌 제2의 코펜하겐 같은 UNCT의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가버넌스의 중심으로 가면 어떠냐 세계 평화 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말씀 주셨고요. 그와 함께 AI 바이오의 새로운 메카로 만들자. 그래서 그것을 뭐 여의도도 좋고 다른 곳도 좋고 등등 해서 어느 곳이든 이 서울에 새롭게 비는 뭐 여의도든 광화문이든 서울의 다른 부분을 이미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매력에 관심을 갖고 한국에 특히나 서울에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 여러 국제기구라든가 국제 스타트업 관련한 부분들을 당장 데려올 수 있다라는 우리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계적인 데이터 시티, 데이터 시티를 만들 수 있고
에스토니아의 예를 드시면서 아예 이시민권, 이시리즌십의 상당히 중규모 이상 국가로서의 또 하나의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있었고, 특히나 김영찬 교수님은 인지경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단지 어떤 산업적 접근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풍족하게 하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도 새로운 모델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새로운 어떤 비전으로서의 문화, 경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비전을 서울은 서울대로 읽어가고 동시에 그것이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들 점심도 드셔야 되니까 앞으로 이것을 논의를 계속 해나가는 것으로 하고 추후의 논의는 좀 이후로 맡기는 것으로 하고 오늘 1분 내로 다들 마무리 말씀을 쭉 돌아가면서 듣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뒤에서부터 박영숙 대표님, 김영찬 교수님, 임채원 교수님, 그리고 민병두 원장님, 서왕진 원장님, 마지막에 우원식 단장님 순서로 1분씩 클로징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숙입니다. 저는 오즈 시스템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수석을 한 글릭만이라는 분이 지금 여야 공동으로 발의해서 IRS법이라고 하는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면 10년 동안 투자를 해서 그 돈을 빼지 않으면 거기서 뭐 10조 원을 벌었던 세금이 감면됩니다. 5년 동안 투자를 해놓으면은 뭐 50% 감면되고 등등. 이 opportunity zones, 기회 특구 존스를 했더니 일반인들이 지금 현재 9,600조 원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꼭 이제 정부 돈을 써야 하느냐. 사실 부자인 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즈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도 약간의 법안을 한 장짜리 법안입니다. 만들어서 지방 균형 발전을 시킬 수 있게 하고 오즈 뭐 스티브 글릭만 한국에 제가 초청해서 여러 번 왔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얼마든지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이 말씀드리고 빨리 외국인들을 한국에 초청을 해서 이분들의 그 노하우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빨리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바로 이어서 말씀 주십시오. 네, 저는 한마디로 그 코로나 이후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앞으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이 기회에 새로운 글로벌 밸류체인의 새로운 확실한 거점, 글로벌 동아시아 거점으로 서울을 확고히 해야 한다. 반드시 앞으로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지구적 시스템이 완전히 바뀔 거기 때문에 이 기회에 새로운 글로벌 밸류체인의 그 핵심 거점으로 서울이 자리를 하면 반드시 한국과 서울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채원입니다. 오늘 크게 보면 서울의 비전을, 산업 비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경제 비전을 하나는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전략적인 산업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금융 허브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이런데 도대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뭐 산업 전진기지 이런 것들은 AI 이런 것들은 민간이 알아서 할 겁니다. 지금 어느 나라는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그건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될 사람이 뭔지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좀 들여다보면 저는 국가론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요. 조금 금융이나 아시아 금융 허브 같은 경우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민간하고 다르게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민주당은 정당 연설의 문제니까요. 아마 스타트업이라는 산업지식을 하면 이거 합의 쟁점이기 때문에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도 똑같을 거거든요. 그래서 쟁점이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아시아 금융 허브를 가지고 참여정부 때 연이어 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게 전략적으로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벤트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종합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갖다가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벤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임채원 박사님 말씀하는 유엔기구, 저는 이제 광화문 광장에 우리나라에서는 4.19부터 시작해서 80년 서울의 봄 또 촛불 그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유엔 산하 어떤 민주주의 기구랄지 유엔에 현재 그런 기구가 없는데
그런 걸 갖다 한번 유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이 아마 역사성을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성을 확보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동북부 홍릉 쪽을 갖다 발전시킨다고 하지만 사실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서울에서 태어나는 1000만 시민들 이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만 줄 것이 아니라 나름의 고유한 그 유전자 지도를 갖다가 발급을 해줘서 그 데이터를 쌓아갖고 우리 바이오 산업의 획기적인 전환을 만들자. 세계에서 그런 면에서 좀 넘버원 도시를 만들게 되면 그런 발전성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네 분 토론자분들께서 비전의 방향성을 명료하게 잡아주시기도 했고, 또 새로운 개념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성, 또 실행 방안으로서 굉장히 구체적인 구상들을 잘 소개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서 또 저희들의 비전들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비전과 방향은 이미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국가적 합의, 이 실행력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아주 중요할 텐데요. 특히 국회와 중앙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형성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주 중요한 전환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균형 발전, 그리고 서울에 이렇게 그 집중되어 있는 이런 비대화된 서울을 분산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100년지 대계고,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로 들고 나섰는데요. 가장 큰 고민은 서울의 여론이죠. 서울이 행정수도가 이전하고 균형 발전하면 서울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그런 서울 시민들의 어떤 불안, 걱정,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채워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한 과제고, 그래서 제가 서울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 완성 TF 단장을 맡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은 굉장히 소중한 토론이고, 비대해진 서울을 슬림화하고 그것을 근육으로 채우는데 근육의 방향을 아주 오늘 아주 재밌기도 하고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발전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서왕진 원장님 특히 이제 앞장서서 연구하시는데 그 서 원장님 더욱 앞장서서 연구하시고, 저희는 이걸 실행해 낼 수 있도록 국회가 합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토론회가 서울 시민들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 발전의 큰 틀에 함께 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토론회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글로벌한 상상력에 있어서 거의 최고봉인 분들을 모셔서 상상력 배틀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은 그러한 상상력과 창의의 도시, 새로운 이미지네이션 시티가 돼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새로운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다면 아마 서울 시민들이 빨리 국회하고 정부청에서 남은 거를 세종으로 보내고 서울에서 새로운 상상력의 실험을 해서 글로벌한 새로운 K서울로 가보자 하는 그런 여론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기대를 해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울 토론회, 서울의 비전 마련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우리 발제자, 토론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어려운 과정을 이끌고 계신 우리 우원식 단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논의를 잘 마무리하고 또 보도하도록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이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후속 활동을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